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건조 기후하고요, 냉한대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이니까 이전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지형하고 기후 부분이 이렇게 페이지 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지리라 그래서 지역별로 정리해 놓는 부분이 이제 꽤 많이 추가됐다기보다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부분이 이게 뒤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 기후하고 냉한대 기후가 원래는 따로따로 단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이게 하나의 단원으로 합쳐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지 수를 줄이고 공부할 양을 줄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림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내용은 별로 변화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선배들보다는 결코 적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건조 기후는 앞에서 얼핏 이야기를 했었죠. 자, 쾌펜 아저씨가 기후를 구분할 때 적도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A부터 알파벳 E까지 대문자로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는데 건조 기후는 B에 해당해요. 대륙의 서쪽 유럽 쪽에서 보면 아프리카 적도 근처에 있는 열대 기후, 그 다음이 사하라 사막 건조 기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 기후는 앞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쓸 것이다. 됐죠? 그리고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건조 기후는 뭐가 건조 기후냐면요, 연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 건조 기후였었고요. 그 다음에 징발량하고 강수량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내리는 것보다 징발하는 게 더 많아야 건조하겠죠. 그렇게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고위도 지방, 우리가 한대 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무척 적은데도 불구하고 징발량이 더 적기 때문에 거기는 건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강수량과 징발량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으로 강수량이 적다. 그럼 얼마만큼 적느냐? 나무가 자라지 못할 정도로 적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연교차는 위도, 그 다음에 같은 중위도일 경우에는 수륙 분포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일교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쵸, 여러분들 수증기 양이에요. 수증기량. 자, 그래서 수균한 곳은 대체로 일교차가 작고요. 건조하거나 아니면 고산 지역처럼 공기 자체가 희박한 곳에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건조 기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연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나무는 물론이고요, 풀조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는 조금 내려서 나무는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시기에 풀은 잠깐 동안 자랄 수 있는 기후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열대 기후하고 온대 기후 공부할 때는 가장 큰 기후 구분인 1차 구분에서는 대문자 알파벳을 썼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2차 기후 구분에서는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는 강수량이 언제 맞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벳 소문자를 써서 서머 드라이냐 윈터 드라이냐 아니면 1년 내내 건기가 없냐 그렇게 구분했었죠, 소문자로. 하지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은 계절별 강수 분포도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비가 너무 적게 내리니까, 또는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한대 기후는 어차피 너무 추우니까 역시 강수량의 계절별 분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수목 기후에서는 기후를 구분할 때 2차 기후 구분도 대문자를 써요.
뭐 여러분들 지금은 뭐 왜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우리가 사막은 이제 물론 독일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막은 뒤에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BW라고 부르고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은 뒤에 대문자 S를 써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사막은 BW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 스텝은 BS라고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좀 빨리 익숙해지길 바래요. 자, 아무튼 사막부터 하자면 자,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건 당연히 건조 기운 건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얼마만큼 이렇게 강수량이 적어야 풀도 자라기 힘드냐? 연 강수량 250mm가 기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연 강수량 500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50 하나 더 나왔죠. 이 정도는 당연히 쉽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식생, 풀과 나무가 모두 거의 없다. 자, 물론 아주 특별한 식물들은 살기도 해요. 정말 이파리가 되게 가시처럼 뾰족하거나 쉽게 말하면 선인장 같은 것들 또는 일부 덩굴류들은 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막은 식생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유기물이 적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유기물 그 다음에 이거랑 상대되는 개념이 무기물이죠. 자,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좀 힘들지만 그냥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유기물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물은 생명체하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게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얘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거름 성분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 바위가 화강암이 붙어졌는데 모래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썩은 거 또는 뭐 동물이 죽어서 시체가 썩은 거 그런 것들이 거름 성분이 된다. 하지만 사막은 식물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유기물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표토층 지표면에 있는 그런 이제 흙에 염분이 많대요. 자, 이걸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제 이쪽은 지하고 이쪽은 당연히 지상이에요. 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면 우리가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 조금이지만 염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스며들면서 암석 속에 있는 염분을 녹여내요. 그리고 그게 지하수 형태로 모여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 그런 수변기후 지역은 지표면에 염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막 같은 곳은 비가 별로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지하수가 생길 만큼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 정도를 살짝 적셔요. 적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소금기 염분을 녹여요. 녹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있던 염분을 이제 얘가 위로 올라오면서 물이 올라오면서 지표면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물만 증발하니까 지표면 근처에는 이제 소금기 염분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는 염분이 많은 사막토가 분포한다. 자, 이제 원래 이제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이것들도 조금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또는 이제 건조 기후 지역에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런 걸 관계 농업이라고 부르죠. 관계 농업. 그런데 관계 농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관계 농업을 하는데 물을 정말 엄청 많이 줘서 지하수가 생길 만큼 그렇게 주진 않겠죠. 원래 물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물을 정말 농사 지을 만큼만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되풀이가 되면 땅 속에 있는 염분이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점점 염분이 쌓여서 관계 농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토양에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자,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심화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막이 분포하는 곳은 조금 있다가 굉장히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뭐 말만 좀 적어주자면 아열대 고압대 지역, 그렇죠? 1년 내내 고기압이니까 사막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처럼 큰 대륙 내부는 수중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역시 사막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파타고니아 사막 했었죠. 바람, 그늘, 사면 쪽에도 사막이 만들어지고요. 파타고니아 사막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대륙 서안에서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만들어진다고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사막이 만들어지는지 바로 이어서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 스텝은 뭐 되게 쉬워요. 연 강수량이 500mm는 안 되지만 사막보다는 당연히 좀 많이 내려서 풀이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자라는 풀은 당연히 키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당연히 물이 많아야, 강수량이 많아야 풀도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 지역에 있는 풀은 장초, 하지만 스텝 기후 지역에 있는 풀은 단초라고 보통 말을 해요. 짧은 풀. 그래서 초원을 형성한다. 몽골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스텝 기후 지역은 대체로 유기물이 풍부해요. 유기물. 자, 앞에서 유기물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름기가 많다. 흙 색깔이 어떻죠? 밝아요, 어두워요?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이 화분에 거름을 준다. 거름을 사다가 주기도 하잖아요. 그 색깔을 보면 되게 어둡죠. 그래서 유기물이 거름 성분이 될 때는 되게 어두운 색을 띠는데 그게 너무 풍부하다 보면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흙 색깔이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흑색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흑색토가 분포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러시아의 이제 남쪽 지역,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러시아어로 체르노는 검다는 뜻이고요. 잼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흑색토를 이제 이게 러시아에 있는 그 흑색토가 제일 유명해서 체르노잼이라고 하기도 한다. 바로 여러분들 그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있죠. 그 체르노랑 같은 지역이에요. 아무튼 거기가 흑색토가 분포하는데 자, 여기는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가 유기물이 풍부한 이유는 자, 풀이 자란다 그랬죠. 그런데 풀이 자라고 얘가 수명을 다하면 이제 죽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썩어서 거름기가 만들어질 텐데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거름 성분이 빗물에 씻겨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요. 계속 그 자리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풀이 죽어서 거름기가 생기고 그 거름기는 계속 거기에 쌓이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되다 보면 땅 자체가 엄청 비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흑색토 지역에서는 딱히 이렇게 거름을 주지 않더라도 식물이 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이 흑색토가 분포하는 체르노잼이 분포하는 지역을 대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텝 기후 지역은 밀농사를 되게 많이 짓는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돼요. 됐죠? 물론 이제 스텝 기후 지역 중에 사막에 가까운 곳은 농사짓기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500mm에 가깝게 비가 내리면 밀농사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의 분포는 사막 주변, 사막은 극단적으로 연 강수량이 적은 곳, 스텝은 그보다는 조금 많은 곳이니까 사막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주변이 스텝이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이제 지도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후 그래프 정도 좀 볼게요. 기후 그래프. 자, 건조 기후는 딱 보면 그냥 여러분들 얘가 그냥 건조 기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여기 카이로는 자, 기온을 보면 뭐 얘가 열대 기후는 아니고 기온만 보면 온대 기후 같지만 밑에 있는 막대가 아무리 더해봤자 여기만큼이 지금 50mm니까 50mm가 안 되는 거죠. 자,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죠. 그래서 여기 스핑크스 있고 뭐 피라미드 있고 그 배경을 보면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인데 자, 얘는 기온만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려 하기도 해요. 기온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강수량이 뭐 극단적으로 적은 건 아니라서 여기가 냉대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스텝이에요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꼼꼼하게 이 막대 그래프를 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만. 자, 그리고 기온을 봤더니 영하 3도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으니까 여기는 지금 온대 기온은 아니에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냉대 기후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강수량이 요만큼이 지금 50이니까 얘는 50이 조금 넘을 거고 50 정도인데 이거 3개 더해봤자 200mm가 안 되겠네요. 그다음 나머지 거 더해봤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50mm에서 500mm 사이인 스텝 기후에 해당한다. 됐죠? 참고로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기출문제를 볼진 모르겠는데
최근에 수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방금 말했던 냉대 기후냐 스텝이냐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국가를 보면 중국이 있고 여기 몽골이 있죠. 자, 몽골의 이미지는 침엽수가 빽빽하게 자라는 냉대 기후예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말을 타고 양 같은 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키가 작은 풀에서 유목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초원 이미지예요. 그럼 몽골은 초원이죠. 그래서 점이 찍혀 있을 때 몽골 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스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그에 비해서 몽골에서 그렇게 멀지 않지만 여기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글자 조금 위쪽에 만약에 점이 찍혀 있다. 뭐 이 근처에 점이 찍혀 있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의 이미지는 어때요? 러시아의 스텝 물론 있긴 있어요. 이런 중앙아시아 쪽은 분명히 스텝인데 그런데 이쪽은 시베리아란 말이에요. 자, 시베리아의 이미지는 그렇죠? 여기는 초원이 아니라 침엽수림이 되게 빽빽한 타이가 지대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점이 몽골에 찍혀 있으면 스텝, 러시아에 찍혀 있으면 냉대 기후, 나무가 자라는 그렇게 구분을 해주셔도 충분해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사막의 주요 형성 원인과 사례 지역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뭐 필기할 게 있으면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사막의 주 형성 원인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는 이제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 사막이니까. 자, 먼저 가를 봤더니 자, 이제 모식도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줄게요. 자, 가는 대륙 내부라고 하는 글씨가 있을 거고요. 설령 대륙 내부라고 하는 글씨가 없더라도 이 공기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바다에서 공기가 어쨌든 이렇게 상승했는데 수증기가 증발한 걸 뜻하는 거고요. 얘가 굉장히 규모가 큰 대륙 가운데까지 오는 과정에서 비나 눈을 뿌리고 점점 건조해져서 대륙 내부에 왔더니 더 이상 뿌릴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뭐 공기가 하강한다 그런 거 없이, 또는 뭐 높은 산맥을 넘어간다, 또는 뭐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다에서 증발한 공기가 대륙 내부로 오는 동안에 비나 눈을 뿌리면서 그냥 건조해져 버렸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유라시아 대륙의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에 있는 사막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거든요. 여기쯤에 있는 사막이에요. 아마 뒤에 가면 문제에서도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큰 대륙 가운데는 바다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뭐 아예 안 내리는 건 아니지만 건조하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모식도를 봤더니 여기에 포인트는 상승 기류와 여기 하강 기류예요. 뭐 산 같은 거 없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한류 또는 뭐 바닷물의 흐름 그런 걸 나타낸 거 없이 상승 기류란 얘기는 적도 저압대, 저기압은 상승 기류, 적도 저압대 또는 고위도 저압대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반대로 여기도 적도 저압대 또는 고위도 저압대, 얘가 저희도 적도 저압대면 여기가 고위도 저압대가 되겠죠. 어쨌든 저기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남북 회기선 근처에 오면 얘가 하강을 한다. 하강에서 다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고기압대니까, 그래서 연 강수량이 적다. 사막이 만들어진다.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도에서 남북 회기선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그려서 보여줬었잖아요. 자, 여기서 빠르게 할게요. 북회기선은 어디를 지나가냐면요, 여기 대만을 지나가요. 대만의 약간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 끝에 부분을 지나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게 지금 북회기선이고요. 남회기선은 마다가스카르 섬 남쪽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가 남회기선이에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자, 그래서 남북회기선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지구 차원에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 때문에
고압대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큰 사막들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여기 사막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는데? 룹 알 할리라고 돼 있는데 뭐 사막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여기에 규모가 큰 사막들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서부 지역, 내륙 지역 대부분도 큰 사막이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인데, 자, 얘는 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식도를 보면 알겠지만 한류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죠. 한류라고 써 있고요. 한류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화살표가 있기도 해요. 어쨌든 바닷물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무 데서나 사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류가 흐를 때 이제 사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흐를 때 사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류가 흐르면서 캘리포니아 반도 쪽에 사막이 만들어져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미국 내륙 쪽 여기도 사막이긴 한데 얘는 한류보다는 다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사막이 만들어지는 위도대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막이지만 그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 서한 해양성 기후, 그게 만들어지죠. 자, 물론 이걸 설명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굳이 너무 복잡하거나 그런 거 넘어가고 그냥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니까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위도대가 정해져 있어서 한류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지는 곳은 중위도 또는 저위도, 생각보다 사막이 적도 가까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중저위도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죠. 중위도, 대륙, 서안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루 해류 때문에 여기 아타카마 사막이 만들어지고, 여기 벵겔라 해류 때문에 나미부 사막이 만들어진다. 이 두 군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한류.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이제 수변한 공기, 바다에서 불어오는 수변한 공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이 바람에다가 체크 좀 해주세요. 이 바람은 탁월풍, 1년 내내 일정하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높은 지금 이 산줄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쪽은 1년 내내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겠죠. 지형성 강수가 내리니까. 하지만 이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 폐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쪽 지역은 이제 건조해지겠죠. 제가 앞에서 이미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막은 물론 세계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사막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파타고니아 사막. 그렇게 정리 좀 해놓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올려가지고, 자,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고 워낙 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서부 지역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 좀 옛날 영화들, 카우보이 나오고 배경을 봤더니 되게 건조하죠. 그래서 미국의 서부 지역은 정말 미국을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면 서쪽은 사막 또는 스테피예요. 사막이 되게 넓어요. 근데 이 가운데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여기 있는 사막은 이제 한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옆에 있는 사막들이랑 거의 이어져 있어서 여기를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 서부 지역은 대부분 사막인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환태평양 조산대라 그래서 태평양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안데스 산맥, 뭐 로키 산맥, 뭐 시에라 네바다 산맥, 캐스케이딩 산맥 해가지고 높은 산맥들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맥들이 있으니까 여기 태평양 쪽에서 수증기가 이쪽으로는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대서양 쪽에서는 너무 멀다 보니까 역시 수증기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도 대부분 사막이다. 조금 알아두세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사막과 스텝 큰 줄기는 잡았고요. 여러분 잠깐 정리하고, 물론 여러분들 일시정지 해놓고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건조 기후 지역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죠. 지형.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국 지리하고는 조금 달리 세계 지리에서는 기후 때문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지리랑 세계 지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계 지리에서는 지형보다 기후가 훨씬 중요해요. 기후를 잘 이해하면 지형은 뭐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열대 기후랑 온대 기후는 기후 때문에 특정 지형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건조 기후랑 뒤에서 공부하는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기후 때문에 특정 지형들이 만들어진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지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방금 공부했던 기후 내용은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잖아요. 여기서는 지형이 주인공이다. 자, 그래서 지형 형성 작용이 이제 건조 기후에서 일어나는데, 자, 스텝보다는 주로 사막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텝은 상대적으로 풀이 좀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자체가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건조 기후 지형하면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개념이 좀 나오는데 화학적 풍화작용하고 물리적 풍화작용이 나오네요. 자세히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아무튼 자, 사막은 건조 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다, 수증기가 적다, 물이 적다.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가 무척 크다. 그래서 바위가 부서지는데 얘는 주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부서진다. 일단 용어 좀 적어 놓으세요. 물리적 풍화, 기계적 풍화는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하고는 상대되는 개념인데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일단 적어 놓고요. 자,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풍화, 침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세계지리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자, 바위가 부서지는 걸 풍화 또는 침식이라고 불러요. 풍화 또는 침식. 자, 그런데 우리가 침식은 바위가 부서지면 이 부서진 물질들이 침식, 운반, 다른 데 가서 퇴적 이렇게 세트로 보통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부서진 다음에 그 물질이 다른 곳에 가서 쌓일 때, 이동해 버릴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침식이라고 불러요. 침식. 그에 비해서 풍화는 뭐냐면, 자, 풍화는 영어로 웨더링이에요. 웨더링.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바위가 부서진다. 뭐 얼음이 얼고 녹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모래 같은 게 날려가지고 바위를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이렇게 뻗으면서 바위를 쪼개고 그런 모든 게 풍화거든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걸 포함해서. 자, 그런데 풍화는 포인트가 바위가 부서지면 그 물질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무암이 부서져가지고 흙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제주도에 있는 흙, 그 흙을 현무암 침식토라고 하지 않고 현무암 풍화토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석회암 풍화토라고 하는 거예요. 풍화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풍화라고 하는데 바위가 어쨌든 부서지는 과정을 풍화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풍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화학 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풍화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화학이랑 반대되는 게 물리적 풍화죠. 우리가 화학하고 물리는 과학 시간에 완전 다른 거잖아요. 물리적 풍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기계적 풍화라고도 불러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물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화학이랑 물리가 대비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뭘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화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화학. 자, 여러분들 화학 반응, 어떤 물질을 뭐 물에 녹인다,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용에게 녹인다, 뭐 성질이 변한다, 그런 게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암석 중에 어떤 암석은 물에 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화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화학 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온도, 기온이라 그럴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작용이 잘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온도는 되게 높은데 물이 없어, 수분이 없어. 그럼 역시 화학 작용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물이라 그럴게요. 자, 그래서 기온이 높고 물이 많은 곳에서 화학 작용이 잘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기후 지역 가운데
기온이 높고 물이 많은 곳. 대표적인 데가 열대 우림 기후고요. 그다음에 열대 우림 기후만큼은 아니지만 열대 기후들은 당연히 우기가 있으니까 기온이 높고 물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대체로 열대 기후가 화학적 풍화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적 풍화작용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그에 비해서 물리적 풍화작용은 상대적으로 어디서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기온하고 물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으면 그냥 늘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런 데서는 화학작용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반대돼서 한대 기후 지역은 화학적 풍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한대 기후는 알파벳 대문자 E를 써요. 툰드라 기후하고 빙설 기후거든요. 이번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저거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물이 극단적으로 적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건조기후는 빈대, 건조기후 가운데 사막은 화학작용이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가 주로 일어난다. 됐죠? 자, 여러분들 아마 실험을 해볼 수는 없을 텐데, 자, 우리가 음식물이 있죠. 음식물이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습하면 음식물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성질이 바뀐 거예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미생물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데 이제 음식물을 우리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다 이렇게 놔뒀다. 기온은 높은데 되게 건조한 곳에 놔뒀다. 그러면 이제 얘가 썩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고기가 육포로 변하는 거죠. 자, 얘는 화학작용이 아니라 그냥 수분만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너무 적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풍화만 일어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열대기후는 화학적 풍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한대기후와 건조기후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물리적 풍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주 물어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문계 학생이다 보니까 화학, 물리란 말이 나오면 이제 머리를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아무튼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막 지역은 바람에 의한, 자, 바람은 마찰이 적을수록 강하게 부는데 지표면에 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막을 게 별로 없으니까 바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게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침식, 운반, 퇴적작용, 바람에 의해서 어쨌든 지형이 잘 만들어진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 자주 내리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비가 내릴 때 상대적으로 비로 인한 어떤 변화가 잘 일어나요. 물이 흘러가더라도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뭐 뿌리들이 이렇게 흙 같은 거 잡고 있을 텐데 식물이 없으면 흙이 내려가면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흙 같은 걸 금방 이렇게 쓸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그 비에 의해서 어쨌든 지형이 뚜렷하게 바뀌는데 이때 용어 하나 체크해 둘게요. 포상홍수라는 말 체크 좀 해주세요. 포상홍수. 자, 처음 나오는 말이고 일상에서 아예 쓰지 않는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대신에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포상홍수는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요, 시트 플로우라고 불러요. 자, 우리 시트가 뜻이 종이 한 장, 그걸 다 시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지표면을 어떤 형태로 흘러가느냐. 자, 우리나라처럼 식물이 자라는 곳에서는 지표면에 풀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비가 내린 다음에 빗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경사면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얘가 빠르게 흘러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으로 빗물이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계곡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건조 기후 사막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경사면을 이렇게 빗물이 흘러가는데 식물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학교 운동장 있죠. 운동장이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내리면 그 중에서도 낮은 곳으로 빗물이 모일 겨를도 없이 그냥 뭐 막는 게 없으니까 곧바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쭉쭉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포상홍수라는 말은 지표면에 식물이 없다 보니까, 자, 이 책자처럼 매끈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모여서 물줄기 형태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내리면 그대로
지표면을 얇게 덮은 상태로 흘러내린다. 이런 걸 포상홍수라고 불러요. 사막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체크 좀 해주세요. 체크 좀.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빗물이 흐르면서 침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습윤 기후 지역, 우리나라 뭐 온대 기후 지역 이런 데를 보면 당연히 산에 보면 능선도 있고 계곡도 있고, 계곡이 먼저 낮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산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일반적인 지형이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사막 지역에서는 이런 산이 있잖아요. 산에 계곡이나 능선이 없이, 물론 산 꼭대기 부분은 계곡과 능선이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경사면이 그대로 점점 깎여서 점점 낮아지는 그런 침식 작용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상홍수는 영어로 알아둘 것. 됐죠? 자, 아무튼 포상홍수에 의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물이 결국 나중에 가면 다시 이제 결국은 하천으로 모여서 흐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퇴적 작용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한다. 자, 어쨌든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식물이 없다 보니까 그 적은 비에 의해서도 뚜렷하게 지형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은 바람과 비,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형이 잘 만들어진다.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요 지형도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흐르는 물,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두 가지를 지금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빠르게 할게요. 자,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지형은 버섯 바위예요. 버섯 바위. 그 다음 뭐 삼릉석, 그 다음에 사구, 바르안이 있는데, 자, 얘는 우리 그림을 보고 설명한 다음에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체크 포인트? 뭐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얘가 사막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모래 언덕인 사구인 바르안을 나타낸 거예요. 자, 참고로 교재에 보면 지금 사구하고 바르안이라고 돼 있죠. 자, 사구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래가 쌓여 있는 언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구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바람이 주로 어느 쪽에서 부는지, 규칙적으로 부는지 아니면 되게 불규칙적으로 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바르안은 그런 사구 중에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이런 사구를 바르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르안은 조금 작은 개념이에요. 자, 이제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바르안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자, 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밑에 부분은 뭘까요? 이 밑에 부분은 암석이에요. 기반암이고, 그리고 모래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바르안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모양이 지금 일정하게 생겼죠.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골풍이 부는 사막 지역에서 모래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곳에서 바르안이라고 하는 독특한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다. 바르안. 자, 이거 자꾸 물어보거든요. 용어 자체를. 그럼 바르안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바르안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바람이 일정하게 불 때 초승달 모양으로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초승달 모양을 보면 반대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언덕이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언덕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양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쭉 이제 돌아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모래가 이렇게 딸려 나오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 꼬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바람이 언덕을 넘어갈 때 좌우로 돌아나가면서 꼬리가 길게 늘어진다. 그래서 이 꼬리의 방향을 보면, 아,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바르안의 단면도를 물어보기도 해요. 단면도. 자, 이렇게 잘랐을 때, 바르안을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완경사, 상대적으로 그 바람이 불어 나가는 쪽은 급경사, 경사가 다르다. 자, 이건 여러분들 뭐 물리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지금은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만들어지는 건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이제 굴러가면서
이제 언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래가 굴러가면서 언덕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 때문에 이 경사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 경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모래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을 때 모래가 버틸 수 있는 그 각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각도 이상이 되면 모래가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각도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중력인데 머리 아프죠?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바르안이 이렇게 단면도가 좌우 비대칭인데 완경사 쪽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사면의 각도를 결정하는 원인이 달라서 그렇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림을 보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왔는지만 알 수 있으면 된다. 자, 아무튼 이런 모래 언덕을 사구 중에 이런 초승달 모양을 닮은 걸 바르한이라고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버섯 바위는 좀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사막 지역에도 하나만 그려놨지만 당연히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뭐 모든 곳에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 위에서 떨어져 나온 모래 같은 것들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 모래가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좀 재밌거든요. 이게 땅 위에서 그냥 모래가 이렇게 바람에 밀려가지고 땅 위를 마치 기어가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다면은요, 바람이 불면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번 구르다가 옆에 있는 모래를 만나면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그래서 모래랑 부딪히면 이 모래 알갱이가 다른 모래랑 부딪히면 이게 그 반발력에 의해서 약간 튀어 올라요. 그래서 모래가 점점 이렇게 땅에 튀고 뭐 더 높게 튀고 하다가 아무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래가 입자가 그래도 조금 굵다 보니까 아주 높게 아예 날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뭐 진흙이나 우리가 뭐 황사 먼지 같은 거 아예 날아가 버리겠지만 모래 같은 건 일정 이상 높이로 튀어오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날아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비록 조금씩이지만 침식을 하겠죠. 그런데 깎이는 부분이 일정 높이 아래쪽으로만 지금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지역에 있는 바위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버섯을 닮은, 밑에는 이렇게 잘록하고 오목하고 윗부분이 이렇게 큰 버섯을 닮은 바위가 만들어진다. 버섯 바위예요. 자, 그래서 얘의 형성 과정을 물어보면 모래의 침식 작용,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됐죠? 버섯 바위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바람 볼게요. 바람이란다. 삼릉석인데, 자, 삼릉석 일단 단어를 좀 적고 설명을 할게요. 자, 삼릉석에서 삼은 삼을 뜻하는 거고요. 능은 우리가 산 줄기 가운데 보면, 산을 보면 계곡이 있고 계곡과 계곡 사이 부분을 능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이 뜻하는 건 우리말로 모서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서리. 그리고 돌을 봤더니 돌이 뭐 둥글둥글하거나 아니면 되게 불규칙하게 생긴 게 아니라 모서리가 한 3개쯤 있는, 이렇게 약간 그런 여러 개의 돌들이 다 비슷한 모양으로 모서리가 3개쯤 있는, 어떻게 보면 삼각뿔처럼 생겼더라. 그런 돌들을 삼릉석이라고 불러요. 자, 형성 과정을 보면, 자, 얘는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아와서 이렇게 지표면에 있는 비교적 작은 돌들을 이렇게 침식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모래 알갱이가 계속 한쪽 방향에서 때리겠죠. 그러면 얘가 계속 때리다 보면 한쪽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우연히 주기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주로 북서풍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바뀌죠. 하지만 대기 대순환, 뭐 무역풍이 이제 움직이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바람의 방향이 1년에 3곳에서 뚜렷하게 불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자, 한 시기에는 이쪽에 이렇게 깎여가지고 면이 만들어지고요. 다른 시기에는 이쪽이 깎여가지고 또 면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시기에는 만약에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럼 이쪽에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바람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곳에서는 모서리가 3개인, 또 4개일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뚜렷하게 있는 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삼릉석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자, 우리가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다른 지형 하나를 더 물어봤었어요. 근데 어려운 지형은 아니니까 그냥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사막 지역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지표면이에요. 근데 지표면에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 있는 바위들이 이제 부서지면서 이렇게 자갈들, 좀 크게 그렸어요. 자갈들도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래들도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바람이 여기는 강하게 부는 편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면 자갈과 모래 가운데 뭐가 바람에 날릴까요? 이동할까요? 당연히 자갈은 무거우니까 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모래들은 당연히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해 버리겠죠.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막 지역은 지표면에 조그만한 자갈들로만 잔뜩 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먼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포장 도로처럼 보인다고, 아스팔트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사막 포도라고 불러요. 포장 도로, 먹는 포도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 도로의 줄임말, 사막에 가면 자갈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형태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빈 공간에다가 살짝 단어 정도만 적어 놓으세요. 사막에 가면 포장 도로처럼 보이는 자갈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하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그림 보면서 설명을 했더니 얘는 그냥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형 중에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 자, 얘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주로 여기에서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와디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아랍어예요. 아랍어, 영어가 아니고. 와디가 여기서 건천을 말하는 건데, 건천은 평소에는 말라 있고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말해요. 건천, 건조한 하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막 지역은 평소에는 당연히 비가 아예 안 내리니까 하천 흔적만 있지 거기에 물은 없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하천이 생긴다. 그런 하천을 와디라고 한다. 여기에 포인트는 일시적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얘를 혹시 지도에서 나타낼 때는 분명히 하천이 있긴 있는데 평소에는 말라 있어. 물이 흐르는 하천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흐른다는 뜻에서 점선으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점점 해가지고 사막 지역인데 뭔가 표시가 되어 있다. 와디, 건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건천, 와디는 자, 평소에 말라 있다 그랬죠. 근데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물은 약간 튀어나온 곳은 자꾸 깎고, 그 다음에 뭐 낮은 곳은 메우고 하면서 물이 흐르는 그 바닥 자체는 대체로 이렇게 매끄럽거든요.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다른 지역 대신에 마침 내가 이동하는 곳, 그 경로에 와디가 있으면 과거에 사막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교통로로 많이 이용했대요.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플라야호, 여기도 체크 좀 해두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변 기후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만약에 해발 고도가 낮은 움푹한 땅이 있다.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조 기후 지역 중에서도 다른 곳보다 이렇게 움푹하게 꺼져 있는 그런 분지 지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는 워낙 비가 적게 내리고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는 분지 바닥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분지 바닥에 아주 잠깐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호수를 플라야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와디에 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서 결국 가는 곳은 그 지역에서 제일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잖아요. 분지 바닥에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 됐죠? 그래서 지형도에서 만약에 이걸 표시하면 점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지금 와디고요. 플라야호는 이렇게 또 점선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분지 바닥을 플라야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생기는 호수, 일시적으로 생기는 호수를 플라야호라고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됐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니 호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거기에 있는 물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실 수 있느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구상에서 해발 노도가 낮아서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예요. 육지에 있는 하천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서 그 다음에 물은 증발하고 육지에서 어떤 녹여낸 염분 같은 것들이 바다에 계속 축적이 돼서 바닷물이 짜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플라야는 되게 작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플라야에 소금기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있죠. 그리고 플라야보다는 이제 물이 많긴 하지만 건조 지역에 이제 호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가 올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늘 호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호수가 사해. 사해 되게 짜잖아요. 조그마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아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는 쓸 수 없다.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지형이고요. 그다음 선상지하고 바다는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선상지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건조 기후 지역인데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경사가 되게 급한 산지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걸 우리가 신기 습곡 산지라고 부르는데 하필이면 신기 습곡 산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산맥이 지나가는데 거기가 사막이에요. 그러면 경사가 되게 급한 산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지가 있겠죠. 자, 물론 얘네들은 암석이니까 기판암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가끔 비가 내리고 특히 해발도가 높은 삼지는 지형성 강수 같은 것들이 그래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물이 흘러내리는데 자, 여기 산지에는 지금 나무나 풀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흙, 모래, 심지어 이렇게 집만한 바위 같은 것들도 마구마구 떠내려와요. 그런데 이 계곡이 끝나는 곳에 도착했더니 상대적으로 평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운반하던 흙이나 모래, 자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걸 하늘 위에서 보면 계곡에서부터 평지를 만나면 넓게 퍼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형을 선상지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가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선상지가 되게 뚜렷하게 만들어진다. 이유는 단순해요. 산에 나무와 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곡에서 떠내려오는 흙과 모래가 많아서 선상지가 되게 뚜렷하다. 됐죠? 그 다음 이런 선상지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산줄기가 지금 쭉 뻗어 있어요. 그러면 계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계곡이 이어지겠죠. 그럼 계곡마다 선상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선상지는 점점 이렇게 커져요. 커지다 보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선상지랑 만나서 더 큰 약간 복합적인 선상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형을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자, 밑에 있는 모식도를 보면 자, 계곡에서 흘러나온 이제 물이 흙이나 자갈과 또는 심지어 바위를 운반하다가 계곡 입구 쪽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쌓은 거예요. 밑에는 기반암, 이건 지금 퇴적 물질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가 커지다 보면 이웃에 있는 선상지랑 만나서 훨씬 큰 복합적인 선상지를 만들기도 한다. 이걸 바다라고 한다. 됐죠? 복합 선상지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다가 참 별것도 아닌데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바르안하고 비읍바 이게 똑같다 그래가지고 혹시 학생들이 용어를 헷갈리지 않는지 자꾸 물어봐요. 자, 이거 바다를 가라고 처리하고 가를 우리가 바르안이라고 한다. 맞냐 틀리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되게 유치하지만 얘는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됐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디먼트. 자, 페디먼트는 조금 난해한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포상 홍수 침식이 얘도 키워드예요. 사막 지역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뚜렷한 물길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넓게 퍼져서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기반함을 깎아내리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는 해발도가 높은 이렇게 경사가 진 이런 산지 경사면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져서 만들어지는 완만한 평평한 그런 경사면을 페디먼트라고 불러요. 페디먼트, 완경사의 침식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원래는 높은 산이 있고 건조 기후에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분지 바닥 평지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면 여기 부분에서 포상 홍수 침식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오랜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 산지 부분은 당연히 더 많이 깎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제 흔적들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얘는 그대로 높이가 낮아져서 이런 식으로 되게 완만한 경사면이 만들어지고 분지 바닥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페디먼트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페디먼트는 포상 홍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완만한 경사면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사와 뷰트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구글 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메사와 뷰트. 자, 메사와 뷰트는 여기 오른쪽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서는 수평 지층이에요. 수평 지층. 자, 우리가 이제 암석에는 퇴적암도 있고 뭐 변성암도 있고 뭐 이렇게 화성암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평 지층 퇴적암이 원래는 이제 바다 밑이나 아니면 호수 밑에서 두텁게 쌓였을 텐데 그게 별다른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 휘지 않고 그대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융기한 지역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구글어스 보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대지나 고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비가 내리고 그 빗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고원이 침식을 받는 거예요. 침식을 받으면서 많이 깎인 곳은 계곡이 되는 거고 덜 깎인 곳은 산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암석과 달리 수평 지층은 독특한 모양의 산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흔한 산들은 화강암 또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곡이 되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암석이라 그런 거고요. 이렇게 지층은 당연히 쌓인 시기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층은 상대적으로 단단하고요. 경암층이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약한 연암층도 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산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산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높이는 똑같이 그려야 되겠네요. 그 단면도를 봤더니 여기가 정말 절벽인 산이 만들어진다. 모양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런 양옆이 절벽인 이런 산은 건조 기후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식생이 없다 보니까 유난히 이게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관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물어보면 건조 기후에서 이런 메사와 뷰트 양쪽이 절벽인 이런 산이 나오더라.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수평 지층은 층에 따라서 단단한 층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층이 있는데 침식을 받는 정도가 다르더라.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지우고 다시 할게요. 좀 확대할까? 자, 이 그림을 보면 원래 얘가 융기했을 때는 여기는 지금 고원이에요. 아직 침식이 덜 된 거고요. 여기는 침식을 받아가지고 낮아진 거지만 원래 처음에는 여기까지 전부 다 고원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서 점점 깎이는데 당연히 여기가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니까 틈이 있거나 그런 곳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경암층 단단한 암석을 깎아 먼저 내려가요. 깎다가 어느 정도 깎아 내려갔더니 여기 밑에 연암층이 있을 경우 약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에를 깎는 것도 깎는 거지만 이 밑에서 물이 흐르면서 이 연암층을 더 먼저 이렇게 깎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경암층은 무너져 내리겠죠. 무너져 내리면서 양옆이 절벽으로 나타나요. 경사가 진 사면이 아니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가 절벽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지금 써 있진 않지만 여기는 다시 단단한 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경암층을 뚫고 깎아 내려가기 시작한 하천이 이 연암층을 깎을 때 이 밑에 경암층은 잘 안 깎이니까 여기 옆으로 깎는 힘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파 내려가고 이 경암층은 무너져 내리고 자꾸 절벽이 만들어지고 그걸 깎이다 보면 이제 군데군데 이런 식의 경사가 되게 급한 거의 절벽에 가까운 이런 산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걸 메사 또는 뷰트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게 용어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건데 이 메사는 에스파냐어로 탁자라는 뜻이에요. 탁자. 높이에 비해서 넓이가 더 넓은 거. 여기 높이에 비해서 넓이가 더 넓은 걸 메사라고 부르고요. 근데 얘가 계속 침식이 진행되다 보면 또 깎이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이 평평한 부분이 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높이에 비해서 여기 부분이
더 좁은 걸 우리가 뷰트라고 한다. 됐죠? 그렇게만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구글 어스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부분이 선상지 부분 볼게요. 선상지 부분. 자, 미국에 가면 되게 뚜렷한 곳이 있어가지고 거길 찾아 들어갈 건데,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서부 지역은 위성사진 보면 알겠지만 식물이 별로 없죠. 사막 또는 스텝이란 얘기예요. 절반 나누어 가지고 동쪽은 수변기후, 서쪽은 건조기후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여기 해안가는 다시 수변기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 쪽을 봤더니 여기 해안가를 따라서 또 여기 사막이 보이죠. 얘가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산줄기 보일 거예요. 캐스케이딩 산맥이거든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이 산맥 너머로 수증기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사막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뻗어 있는 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로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로키 산맥 때문에 여기도 어쨌든 수증기 공급이 잘 안 돼서 여기는 사막이 넓게 만들어져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갔더니 사막 한가운데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자, 여러분들 아는 도시니까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미국 서부 사막 한가운데 미국인들이 근처에 큰 댐을 만들고 그 댐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도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도시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가 뭘로 유명하죠? 그쵸? 뭐 도박 같은 것들. 자, 되게 유명한 관광 도시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글 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들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봤던 건물들도 있을 거예요. 3D로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건물들은 당연히 아파트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호텔이고, 호텔과 카지노가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호텔이고요. 건물 모양이 다 독특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있고요. 자,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되게 유명한 계곡이 있어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미국 서부에서도 정말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되게 이제 험하다기보다는 너무 건조한, 그래도 기온도 되게 높은 그런 곳.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데스밸리 국립공원. 자, 여기가 건조 지형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아무튼 볼게요. 자, 이제 얘가 선상지 하나를 지금 나타낸 건데, 산지에서 비가 내릴 때 물이 흐르면서 지금 나무나 풀이 없으니까 흙이나 모래 자갈 같은 게 잔뜩 떠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발고도는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이제 분지 지역이거든요. 분지 바닥의 높이는 마이너스 82m. 바다보다 낮아요. 근데 너무 건조해서 물이 다 증발해 버린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82m쯤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발고도가 점점 높아져서 여기 선상지가 시작하는 곳은 높이가 38m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높이 차이가 한 120m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쌓여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상지,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 선상지 사진이 이게 나올 거예요. 워낙 뚜렷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선상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곡마다 선상지, 여기도 선상지, 여기도 선상지, 선상지가 계속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선상지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아예 연결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붙어버린 선상지를, 복합 선상지를 바하다라고 한다. 구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메사, 그 다음에 뷰트부터 볼게요. 자, 메사와 뷰트로 유명한 곳이 미국의 모뉴먼트 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모뉴먼트 밸리. 원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자, 걔는 이렇게 또 확대에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모뉴먼트 밸리예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포인트가 여기는 수평으로 쌓여 있는 퇴적층이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래는 고원이었으나 이게 고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벽으로 된, 양옆이 절벽으로 된 산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좀 확대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평평하죠.
원래는 여기가 다 고원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해발 고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고원의 높이 부분은 1959m로 돼 있어요. 약 2000m. 자, 그런데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은 줄무늬가 있죠. 지금 줄무늬가 가 있잖아요. 퇴적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단단한 퇴적층이 아래를 눌러주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경사면으로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고 눌러주는 그 밑에 부분은 당연히 힘을 받아서 보호가 되다가 이 밑에 부분이 먼저 깎이고 나가면 이 위에 있는 경암층이 견디지 못해서 뚝뚝 끊어지면서 무너져 내려서 절벽 형태로 지금 양옆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에 비해서 위에가 넓은 걸 매사라고 부르고요.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볼게요. 여기 높이는 아까 1959m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1960m네요. 약 2000m. 그럼 여기 아래쪽은 이렇게 봤더니 높이가 얼마냐면 1663m.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300m예요. 300m면 여러분들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절벽이 200m가 넘는, 심지어 300m가 넘는 그런 절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얘는 그래서 메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깎여가지고 이 높이에 비해서 여기 폭이 좁은 뷰트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좁아지면 이제 침리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아요. 이건 거의 침리에 가깝겠네요. 자, 이런 데를 보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뷰트가 되는 거죠. 높이에 비해서 여기 위에 면적 넓이가 훨씬 더 좁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렇게 지층의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평평한 면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여기 옆쪽도 다 높이가 똑같은 고원이었다. 그게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지형이 남아 있게 됐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페디먼트 설명을 했었는데, 자, 페디먼트는 물론 여기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사하라 사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하라 사막으로 이렇게 가보면, 자, 그래서 산지가 침식을 받고 남아있는 그런 완만한 경사면, 그걸 우리가 이제 페디먼트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를 봤더니 입체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미 침식을 많이 받아가지고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느 형태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지금 산 줄기 보이죠. 근데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로 봐서 여기는 침식을 이미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이제 분지 바닥인 거고요. 평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 부분하고 평지 사이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위성사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쌓여 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죠. 물론 이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이 계곡 같은 게 따로 없이 비가 내리면 여기 표면을 얇게 덮은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계속 침식을 하다 보니까 완만한 경사, 평면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페디먼트예요. 다시 말하지만 페디먼트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 잠깐 정리하시고요. 물론 일시정지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잠깐 쉬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부분 준비하려고 잠깐 끊었다가, 물론 영상은 이어 붙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처럼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종이 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영상이 조금 길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1.5배속 정도로 들을 것 같은데 뭐 시간 조절해가지고 뭐 잘 들으세요. 뭐 원격 수업의 장점이 뭐 자기가 끊고 싶으면 끊고 뭐 이어 듣고 싶으면 이어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아무튼 건조 기후 남아있는 거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좀 해볼게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지형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모든 단원이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기후와 지형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인간이 중요하니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도 주민 생활로 이제 끝나고 있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어쨌든 비가 적게 내린다, 건조하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먼저 사막 지역을 봤더니 사막 지역은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을 지을 때 벽을 굉장히 두껍게 지었어요. 자, 우리가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되게 크다 그랬죠. 심지어 낮에는 40도, 밤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거든요.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밖의 온도가 되게 심하게 변하니까 집 안의 온도라도 좀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려고 벽을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다음에 창문이 커봤자 모래먼지만 많이 날릴 테니까 창문은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지붕은 평평해요. 그래 재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 거의 없으니까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집과 집은 굉장히 가깝게 지어요. 그리고 골목이 되게 좁다. 이유는 뭐 뻔하죠. 너무 이제 햇살이 뜨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늘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그늘로 다니려고 골목을 좁게 만들어요. 자, 아무튼 그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옷을 봤더니 당연히 햇빛은 따갑고 그 다음에 모래먼지가 당연히 많이 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을 가리죠. 대신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바람이 통할 수 있어서 그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약간 헐렁한 옷으로 이제 입어요. 그냥 천을 둘렀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게 아랍 사람들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막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만 있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곳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 자, 여러분들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막에 있는 그런 샘이 솟아나오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물은 왜 생긴 거냐면, 왜 거기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퇴적층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깊은 바다랜데 바다나 아니면 굉장히 넓은 호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되게 큰 곳이 많아요. 지층의 규모가 막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막이지만 다른 곳에서 내린 빗물이 지하수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층을 따라서 사막까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서 지진이나 아니면 단층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물이 땅 위로 솟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곳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건조 기후 지역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정말 너무 좋은 곳이죠. 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계 농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리거나 우리 외래하천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사막은 규모가 대체로 큰데 사막에도 규모가 큰 하천이 지나가더란 말이죠. 그런 하천은 사막에서 생긴 게 아니라 사막이 아닌 수변 기후 지역에서 생긴 다음에 왜 사막 지역을 지나서 바다까지 보통 가요. 대표적인 외래하천이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이었었죠. 그래서 외래하천 주변에서는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자, 물을 끌어오는 걸 관계라고 불러요. 물될 관, 물될 개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이런 관계 농업을 많이 하면 아까 설명했었죠. 지 표면에 염류가 자꾸만 축적이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다. 자, 아무튼 이걸 통해서 밀이나 대추 야자 등을 재배한다고 돼 있는데, 자, 이 대추 야자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선생님도 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긴 좀 그런데 나무 자체는 야자수처럼 생겼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추보다는 좀 큰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게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 간식거리, 어떤 곳에서는 주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문제 보면 그림 같은 건 있을 거니까 그때 보고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개발도 할 수가 있는데 사막 지역은 일사량이 풍부하니까 태양광, 태양열 많이 하겠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을 나타낸 건데 하나씩 이야기를 할게요. 자, 뭐 같은 그림이지만 이전 수능 특강 자료에서는 좀 더 추가 자료가 있어서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지하 관계 수로예요. 지하, 땅 속에 있는데 관계는 아까 물을 끌어오는 걸 관계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 물길을 땅 위에가 아니라
땅 속에다 만들었다. 땅 속에다 만들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마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사막이다 보니까 그냥 지표면에다가 수로 물길을 만들면 물이 다 증발해 버리겠죠. 그래서 지하에다가 수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굴을 파서 물을 그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지하 관계 수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단면도를 보면은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부터, 물론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또는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는 곳. 그럼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지만 물은 어디에 있냐면은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물이 있어요. 사막이라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래도 비가 좀 내리니까, 또는 겨울철에 이렇게 쌓였던 눈이나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그런 물이 지하 너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우물을 파도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로 너무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부터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뭐 짧은 건 몇백 미터, 긴 건 뭐 한 10km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터널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늘에서 보면은 여기처럼 점점점점으로 보이는데 얘가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물을 직접 끌어올리기 위한 우물이 아니라 한 번에 지하로 터널을 뚫을 수 없으니까 이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을 깊게 판 다음에 우물 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또 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온다. 아, 선생님이 아까 길면 10km라 그랬는데 훨씬 긴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산지에서 생기는 물이 지하로 다 스며들기 전에 그 물을 마을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을 이렇게 일렬로 판 다음에 우물의 아랫부분을 연결해서 관계 수로를 만들었다. 지하 관계 수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들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깊은 것들은 막 몇십 미터 그래요. 우물을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뭐 수천 개를 파가지고 그 밑에를 연결한다. 당연히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살 때 물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사막에서는 정말 물이 귀하니까. 그리고 이런 지하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지금도 일부 사막 지역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지하 관계 수로는 여러 지역에 있는데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다. 여기 카나트라고 되어 있는 건 이란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란.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쪽에서는 포가라라고 부르고요. 같은 시설인데. 자, 그 다음에 얘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파키스탄 쪽에서도 좀 이따 위성사진 볼 테지만 거기도 사막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카레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중국 내륙에도 사막이 되게 넓게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는 카널칭이라고 불러요. 자, 아무튼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다.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대찬정 분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일단 단어를 좀 설명한 다음에 위성사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대찬정 분지는 일단 대는 크다는 뜻이고요. 찬정은 우물정자예요. 찬은 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뚫었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많아서 대찬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분지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대찬정 분지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어디냐면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냥 선생님은 호주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래서 호주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건조 지역이 되게 넓어요. 사막도 되게 넓고 그 주변에 스텝 기후 지역도 넓게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물이 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자, 이제 여기가 뭐 되게 양들도 크게 그려져 있어서 얼마 규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거의 절반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절반,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이제 나머지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자, 여기를 봤더니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서쪽 쪽 말고
중간부터 동부 지역까지는 가운데 부분이 약간 오목해가지고 분지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가 과거에 바다 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지금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오목한 걸 표시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지층들을 봤더니 주로 모래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지층은 물이 스며들고 물이 뭐 흐르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물이 있는 그런 지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써 있네요. 대수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진흙, 점토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지층은 물이 통과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층이 어쨌든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데 물이 통과하는 지층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면은 동쪽 지역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높이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형성 강수를 충분히 내릴 만큼 그런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지역, 해안 지역은 여기 그림처럼 비가 내리거든요. 그리고 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는데 그 지하수가 여기 대수층,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지층을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해발고도가 낮은 대찬정 분지의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을 해요. 아주 천천히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물을 뚫은 거고요.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지금 이렇게 지층들이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우물만 뚫어 놓으면 다른 어떤 기계를 쓰지 않더라도 그 압력에 의해서 지하수가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 선생님 때는 이런 용어를 배웠었거든요. 스스로 자자, 분수할 때 분이에요. 우물정자, 이걸 자분정이라고도 불러요. 구멍만 뚫으면 물이 솟아나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 여기는 원래 건조기후 지역인데 이 물을 이용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됐죠? 이제 스토리 또는 원리 같은 건 이해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기본적으로 좀 뜨거워요. 지하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리거든요. 막 몇천 미터 깊이에서 끌어올리기도 해요.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자기가 솟아나는 거죠. 땅 밑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일단 뜨거워서 식혀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과거에 바다 밑이었다 그랬잖아요. 바다 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 있죠. 그게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물은 소금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소금기가 있는 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동물들은 조금의 소금, 염분을 늘 먹어야 되죠. 사람도 그래서 어쨌든 소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양을 먹이는 데 써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밀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양을 먹이는 데 써서 여기서 양을 키우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위성사진 자주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니까 한번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스텝은 뭐 너무 쉬워서. 자, 이제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구글 어스에서 다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카나트 지하 관계수로 얘는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땅 위를 이렇게 보면 일렬로 우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 우물도 규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써서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보이더라고요. 자,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란 지역이고요. 이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그런 유성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울퉁불퉁하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 그래서 신기스콕 산맥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어쨌든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산지는 높이가 지금 2317m, 거의 백두산 높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 분지 바닥 쪽은 1772m 높이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사막인데 찾으려고 이렇게 색깔이 녹색이거나 집이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아마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카나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찾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화면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지금 이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카나트를 만드는데 쓴 우물이에요. 우물.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물 모양이 그래도 구분은 되더라고요. 좀 또렷해져야 되나? 아무튼 보이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근처에 있는 높은 산지에서 빗물이 너무 지하로 깊게 스며들기 전에
여기에 있는 마을로, 여기 거의 도시에 가깝네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 관계 수로를 만들었다. 정말 인간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만든 구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규모가 크다라는 걸 꼽을 때 만리장성하고 피라미드를 꼽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인류가 만든 구조물 중에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숫자도 많고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그런 구조물이에요. 조금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여기는 카나트, 북부 아프리카는 포가라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갈 건데,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렇게 봤더니 이쪽은 완전 사막이고요.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는 스텝 기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양을 키우기에는 물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대찬정 분지예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땅을 파서 우물을 뚫어서, 우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죠. 그 구멍을 지금 거의 10,000개쯤 뚫어놨대요. 그다음에 그 구멍의 깊이는 몇백 미터에서 몇천 미터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물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건 이제 위성 사진을 이렇게 입체로 보더라도 티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고요. 이 밑에가 지금 지층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오목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층을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와서 여기에 있는 물을 지금 지표면으로 끄집어내는 게 대찬정인 거죠. 찬정인 거죠. 그게 많은 곳, 여기 일대가 찬정 분지라고 불러요. 찬정 분지.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찬정 분지의 규모가 이만큼쯤 돼요. 보통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쯤 넓어가지고요. 이 정도가 지금 대찬정 분지에 해당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예요. 됐죠? 자, 아무튼 사막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물을 구하더라.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다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사막은 대부분 이제 물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비 때문에 생기는 물,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물을 다른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안개가 되게 진하게 끼는 곳도 있어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포인트는 한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은 이 한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엄청 진하게 끼기도 한다. 1년 내내 계속 안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략 거의 100일 가까이는 안개가 되게 진하게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타카마 사막이나 아니면 나미부 사막에 의외로 동식물이 많아요. 심지어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에는 코끼리가 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생명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이제 조그만한 딱정벌레 같은 게 물을 필요하니까, 물을 구해야 되니까 안개가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다가오거든요. 그럼 안개가 막 다가오면 얘가 물구나무를 서요. 이렇게 서가지고 주둥이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그럼 이제 몸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점점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돼가지고 자기 입 쪽으로 향하면 그 물을 먹더라고요. 자, 어쨌든 동물들도 그렇게 물을 구하는데 사람들도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그물망을 쳐놔요. 안개가 지나가면서 물방울이 맺히라고. 그렇게 해서 물을 모아서 마을까지 가지고 온다. 이런 그림,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한류 때문에 생긴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높이가 있는 입체인 약간 구 형태의 구조물인데,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개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맺히면 그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고여서 아마 이쪽으로 빼내는 것 같아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은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특별해가지고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제 정말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스텝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 자, 스텝 기후 지역은 이동 생활을 많이 해요. 몽골 생각하면 돼요. 자,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풀이 자라니까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양을 키워요. 그런데 이제 풀이
줄어들면 다시 또 다른 데 풀이 자라는 곳을 향해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생활에 적합하도록 집도 그냥 큰 텐트처럼 짓는 거죠. 그래서 천막집이 발달하는데 몽골에 있는 게르가 대표적이죠. 유목하는 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스텝 기후 지역은 구대륙하고 신대륙하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대륙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주로 여기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유목을 한다. 소규모로 거기 사는 원래 주민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소는 이게 유목하기 좀 힘들고요. 얘가 물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양이나 염소, 낙타 등을 데리고 어쨌든 계속 이동을 한다. 그게 바로 유목이죠. 유목. 떠돌면서 가축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업은 관계 농업을 해가지고 밀이나 대추야자를 재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스텝 기후 지역도 그나마 500mm 가까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만 250mm에 가까우면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기도 한다. 그다음 신대륙을 보면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를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대규모로 상업적인 밀농사를 하고요. 여기는 토양이 흑토라 그랬잖아요. 거름기가 많으니까 밀농사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울 때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방은 놓을 방이거든요. 우리가 방학은 학문 공부하는 걸 잠깐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풀어놓고서 키우는 걸 방목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적으로 대규모로 자기들이 먹으려고가 아니고 뭐 수출하려고 시장에 내다 팔려고 그렇게 하는 목축업을 기업적 방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목양이라 그랬는데, 양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나 다른 가축에 비해서 약간 건조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주로 양을 많이 키우고요. 찬정 개발을 통해서 용수를 공급한다. 자, 풀을 키울 때 물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 양한테 먹이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이건 여러분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흙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아까 말했던 체르노젬은 우크라이나 쪽,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체르노젬이라고 부르고요. 미국 쪽에도 스텝 기후 지역이 넓게 발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오른쪽은 수빈 기후, 그 다음에 서쪽 왼쪽은 건조 기후였잖아요. 그 중간쯤이 이제 스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흑토, 비옥한 토양을 미국에서는 프레리라고 불러요. 프레리 지방이라고도 부르고 프레리토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미국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르헨티나 쪽에 가도 스텝 기후가 되게 넓게 나타나요. 평야 지역에. 그리고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되고 거기 소도 많이 키우거든요. 양도 많이 키우고. 자, 거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런 스텝 기후 지역을 팜파스라고 불러요. 팜파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조금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뭐 이게 정답으로 나오진 않는데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라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건조 기후는 다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냉한대 기후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